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오늘도 공무원 시험 회계학 강의 여러분과 함께 정주행할 홍선혜입니다. 자, 노량진 특강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스케줄을 짜고 공부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의지로는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도 오르지 않고 뭔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준비생들 평균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수험생들 2명 중 1명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고요. 10명 중 1명이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공부 시간일 텐데, 하루 평균 8시간 36분 정도 1인당 공부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글쎄요, 이것보다 나는 더 한다, 좀 덜 한다, 뭐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한번 여기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지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하루 평균 8시간 36분 공부한다, 이런 조사 결과 소개해드렸는데 어때요? 난 이거보다 더 한다, 덜 한다. 광규 학생? 네, 저도 어느 정도 그 시간이랑 비슷한데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한 지 1년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정착이 됐다고 해야 되나, 시간이? 그래요? 네, 안정적이에요? 네, 안정적으로 됐거든요. 그게 아마 학원에서 실강을 제가 들으니까 그 시간, 4시간 정도 빼고는 8시간 정도는 혼자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광규 학생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쪽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를 네, 듣는 실강을 쪽이네요. 듣는 쪽이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4당 오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입시 준비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는요, 7-11이라는 말이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평균 한 16시간 정도 매일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못 붙을 시험이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알찬 특강통해서 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특강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공무원 시험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회계학 강의를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충당 부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있어요. 회계 변경, 오류 수정 둘 다 뭔가 바꾼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건 회계 변경은 원래 옳은 거를 다른 옳은 걸로 바꾸는 거고요. 오류 수정은 옳지 않은 거를 옳게 고치는 거죠. 그래서 회계 변경이라 보면은 기준에서 인정한 방법을 기준에서 인정한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고요. 오류 수정은 기준에 인정하지 않은 방법을 기준에서 인정한 방법으로 바꾸는 걸 말한다는 거죠. 회계 변경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은 측정 기준의 변경이 되고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의 변경이 된다는 얘기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좀 중한 그래서 처분, 소급법이 적용되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에 대한 변경이니까 전진법 좀 경한 처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류 수정은 기준에서는 이제 중대한 오류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소급법이 적용되면은 새로운 방법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적용이 되며, 그리고 비교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는 방법이 소급법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진법이라고 하면은 재무제표 수정을 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과거에 했던 걸 인정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는 게 전진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준에서는 이제 2가지 사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첫 번째가 IFRS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A라는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기존에 얘를 쓰지 말라고 했다면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KIFRS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뀐 방법이 더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은 그때도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입증할 책임이 존재하고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 측정 기준의 변경이기 때문에 예시가 나왔고요. 최근에 나왔던 17년에 나왔던 출제된 구급 문제도 이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 예시를 보신다면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거. 예를 들면 선입선출법을 가중평균법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을 변경하는 것, 재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회계정책의 변경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왔죠. 1번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번에 유형자산들 중에서 원래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은 이제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를 또 구입을 했어요. 토지의 재평가 모형 적용하는 거는 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에 대해서 바꾸면 회계 정책 변경이지만 건물과 토지가 다르잖아요. 다른 거를 적용하는 거. 이번도 거의 비슷한 경우고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여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얘는 과거에 인식하지 않은 걸 최초 적용하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 처리는 보시면은 이제 2번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소급법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1번은 그 IFRS의 경과 기준이 있으면 그를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급법에 대한 설명 아까 드렸듯이 자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운 방법 적용해서 그 다음에 비교 공시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회계 추정의 변경을 보면은 자 추정치에 대한 변경이에요. 회계는 많은 부분 추정치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대손이라면 대손율이라든지 아니면 재고자산 진부화, 재고자산에 대한 뭐 이제 저가법 기준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 아니면 3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공정 가치, 4번은 감가상의 내용 연수, 뭐 잔존 가치, 감가상에 대한 내재된 미래 경제 효익의 기대 소비 형태, 이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말하고 있고요. 품질 보증 의무 이런 것들의 추정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과 전진법은 과거에 한 걸 인정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전진법이고요. 그리고 그 효과는 단기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요. 미래 기간에 미치는 효과도 있어요. 단기에 미치면은 단기 손익, 미래 기간에 미치면 그 미래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과 오류 수정의 구분을 해볼게요. 약간 헷갈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 연수를 최초에 5년을 예상했는데 7년으로 바꿨어요. 내용 연수의 변경이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너가 5년 추정한 게 잘못 추정한 거 아니냐? 오류 추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둘의 차이는 어떤 거냐? 최초에 추정을 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최초 추정 시에 최초의 노력을 안 했다면 오류 추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베이스에서는 오류 추정이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담당자라든지 혹은 본인이 계속하고 있다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약간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공시하지 않는 좀 작은 기업은 좀 오류 수정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예, 지도가 이렇게 좀 있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동해안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동쪽으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눈이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이렇게 틀었어요. 그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여자친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동해안을 가야 되는데 출발을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요. 여자친구가 물어보겠죠. 글로 가면 서해 나올 것 같은데 남해나 이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선 많이 가봤거든. 나 많이 알거든. 일로 가면 나와. 근데 가니까 안 나오고 목포 나오고 여기서 넘어가서 부산 갔다. 이거는 오류 수정이란 거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거기에요. 거기가. 그래서 추정의 근거가 돼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이거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 변경된 거 얘는 과거 기한과 연관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즉 오류 수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의 구분은 이제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다. 그럼 회계 추정의 변경 보겠다는 거예요. 회계에서 이런 부분 딱 2개 있는데 둘 중에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간편성의 논리로 가요. 이게 무형자산 쪽에서 연구와 개발 둘 중에 뭔지 모르겠다. 연구 단계로 봤거든요. 여기서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정책 변경 모르면 추정의 변경 보겠다.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추정의 변경이 전진법을 쓰니까 보다 더 쉬운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충당부채라 하면은 이제 지출 시기라는 지급 금액이 불확실해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부채 인식 요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부채 인식 요건이란 건 부채의 정의와 인식 기준의 충족 여부예요. 그를 충족하면은 충당부채라 그러고 부채로 인식하고요.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은 우발부채라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채 인식 기준의 부채 정의 보면은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효의 유출이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현재의 의무다. 의무가 바로 부채의 정의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완벽하게 실현되진 않았는데요. 약간 이게 계속 미뤄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법에서요. 종교인 소득세 과세제도. 과세한다 그랬는데 계속 이게 약간 유예되면서 미뤄졌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근데 그 전에 종교인의 과세를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느 단체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내고 여유가 없는 데는 또 안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납세에 뭐예요?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의무는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의무가 그런 개념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다. 인식기준 유출 가능성 놓고 신뢰성에 추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인식 요건이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부채 인식 요건이 충족되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요건 충족되면 충당부채로 부채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발자산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수령시기 수령금액이 불확실하다. 우발자산이라 표현하고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약간 보수성이 있는데 부채는 인식 요건에 따라 부채가 될 수도 있지만 자산은 그냥 그러지 않고 바로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례를 한번 묻혀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세기의 그래서 소송이라 볼 수 있는 갤럭시 S 이제 3하고 이제 아이폰 3G하고의 이제 소송, 특허권 소송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애플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한테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죠. 그래서 미국에서 배신원 판결 났을 때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돈 10조 원을 1차에서 손해배상 이제 판결이 났어요. 10조 정도 되는 돈을.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확실한 거예요. 사채라든지 차입금이 갚아야 돼요. 금액도 확정돼 있고. 사채를 배웠을 때도 미래 금액은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얘는 10억인지 뭐 아니면 뭐 10조인지 뭐 예를 들어서 1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부채 요건이 충족되면은 충당부채, 부채 인식을 하고요. 부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우발부채라고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도는 한 2014년도, 13년도 요쯤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올해에서 연도가 정확히 기억되진 않는데 그냥 삼성전자는 그거에 대해서 충당부채 인식했어요. 유출가능이 높다라고 판단해 갖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만약에 그거 예를 들어서 확정 판결되면은 삼성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미 그걸 인식했어요. 어떻게 본다면. 아니 주가에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영향은 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이미 반영해 놓은 그런 회계상 수치기 때문에요. 순이익에 이미 반영이 지금 들어가 버린 거니까 사실은. 자, 그런데 애플 입장으로 볼게요. 애플 입장에 보면 우발 자산이라 볼 수 있어요. 10조를 받을 금액이나 그런 게 좀 불확실하죠. 그러면 아무 신경 쓸 거 없어. 우발 자산이라 그러고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플 입장에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사건은 지금 이렇게 됐죠. 뭐 2심 가서 좀 낮춰져 있고 좀 더 이게 낮춰질 거예요. 핸드폰 안에 뭐 수천 개의 특허 중에 실제 한 3개인가 4개 정도밖에 침해 안 됐다 그래서 다시 뭐 2심 가고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다음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좀 더 보면 여기도 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결론 아까 그 얘기 여기는 충당부채는 이제 지출의 시기라든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 그래서 기업이 현재 의무에 대해 미래 지출 가능성이 높기만 하면 비록 지출한 시기야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충당부채는 결론 재무상태표에 부채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마찬가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표로 정리하면 되시겠어요? 나가는 쪽 지출 쪽은 이제 부채의 요건에 따라 충당 부채, 우발 부채, 받는 쪽에서는 우발 자산, 충당 부채만 인식하는 거죠. 결론은 자 충당 부채에 대한 개념 볼 때 이제 부채의 정의죠. 현재 의무. 17년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이걸 물어봤어요.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가 포함된다. 법적 의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말하죠.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조항에 따른 계약 법률, 기타 법적 효력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우리가 배운 게 다 법적 의무죠. 내 돈을 빌렸어요. 차입금 갚아야 되고, 외상으로 물건을 사요. 매입 채무 갚아야 되고, 사채 돈을 빌렸어요. 갚아야 되고. 의제 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제 의무는 과거의 실무 간에 공표된 경영 방식 또는 구체적 유효한 약속을 통하여 특정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걸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기업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질 때 발생하는 의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의제 의무는.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 설명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남녀가 사귄다 그럴 때 남자친구가 이제 기념일들을 처음에 너무 좋으니까 많이 챙겨요. 아니면 매일 바래라 줬다 그럴 거야. 아니면 기념일 매일 챙긴다. 뭐 50일 때 챙겼다. 100일. 또 뭐 길어지나? 200일, 300일, 1주년, 400일 챙겼어요. 500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자친구 입장에 오래된 관행을 통해서 뭐가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관행이 형성되고 있죠. 500일도 뭔가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상대방 정당한 기대권을 상대방이 가질 때 남자친구 입장에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 입장에 그거를 충당 부채로 부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생긴다? 바로 의제 의무가 생긴다. 그러니까 의제란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거는 의무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핵에서 말하는 의무는 법적 의무 플러스 의제 의무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의제 의무는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때 발생하는 의무.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실제로 기업이 이걸 배상해야 될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기업 이미지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좀 아프거나 그런 소비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얼마씩 지급하겠다라고 공표한다면 의제 의무가 성립됐다 볼 수 있겠죠. 법에서 판결 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 의무 발생 사건, 즉 현재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해 존재한다. 과거 사건을 의제 발생 사건이라 한다. 의무 발생 사건이 한다. 의무 발생 사건 되기 위해서 당해 사건으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 대안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지금 과거에 군 가산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군 가산점에 대한 열기는 좀 뜨거워요. 지금 현재는 군 가산점 폐지된 상태죠. 남자 군 가산점 없죠. 그 옛날에 한 10년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2002년쯤 됐는데 그땐 지금도 공무원 시험이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가 여성이 어떻게 나왔냐면 점수가 자기가 본인 맞은 게 102점인가 받았는데 자기가 떨어졌어요. 다 맞췄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군가산점 때문에 그 3점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요. 그걸 못 가서. 그래서 헌법소원 가갖고 그게 군가산점 폐지가 결정됐거든요. 일부에서는 군가산점 다시 부활해야 한다 이런 말도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이제 정치인도 약간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조금 있고요. 실제로. 근데 현재는 군가산점은 인정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의무. 자, 그러면 광규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네. 군대에 이제 네.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거에 군대 의무가 있었죠. 갈 의무가 있었잖아요. 네. 언제 생긴 거예요, 그 의무는 언제 생긴 거예요? 군대에 갈 의무는? 저한테 있어서요. 예. 영장이 날아왔을 때. 아니요. 태어나서부터. 예, 태어날 때. 네,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는 네. 순간, 대한민국의 남자 태어나는 순간 뭐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과거 사건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무가 발생한다. 충당부채 인식하기 위해 과거 사건이나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야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래 어떤 걸 한다 해서 이제 여기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요. 범칙금 같은 게 나와요. 미래 행위에 관계없이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다. 그 다음에는 환경이제 오염 방지 장치 설치가 나와요. 얘는 우리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범칙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길 가다 이제
과속 같은 거에서 찍혔어요. 범칙금 날라면 이거 내야 되겠죠.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장 운영 방식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10년 이후 노후된 디젤 차는 환경 정화 장치 뭐 300만 원짜리 설치해라라고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솔린 차로 바꾼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회피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복구 의무는 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엔 현재 의무가 없지만 추후에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복구 의무는 지금 당장은 복구할 의무가 없지만 미래에 복구할 의무를 말해요. 걔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인식 요건에 높다라는 거 있죠. 높다는 거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 50% 초과 요건을 말하는 거고요. 이 말은 이제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최선의 추정치로 이제 얘기 설명드리면 이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보호기한 말에 이행할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최선의 추정치가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바로 보호기한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 이전시킬 경우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최선의 추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1심 판결 나서 삼성이 10조를 다 충당부채 잡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7조만 잡았다고 하면 7조라고 한다는 그 금액이 바로 합리적 추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추정치가 많이 가미된 숫자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충당부채에 관련된 나머지 기준 보면 현재 가치, 미래 금액의 화폐 가치가 중요하면 당연히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되고요. 충당부채와 관련된 자산 예상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를 이제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핸드폰에 약정 2년 약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깨트려 먹었어요. 그럼 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 부채가 충당부채 금액인데 이 깨트려 먹은 이 얘를 팔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의무 이행할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난 20만 원이 충당부채란 거예요. 이거 팔아서 10,000원 뺀 19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고 변제는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거를 변제라 그래요. 그래서 변제할 때 그 확실할 때에는 변제금에 별도로 자산 인식한다. 그 다음에 연대 의무는 제3자 연대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보증 같은 걸 이해하시면 돼요. 기업이 보증 섰다. A라는 회사에 보증 섰다. 그러게 된다면은 자 그때 공동 이제 연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연대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자가 이행할 걸 기대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회사가 부담한 의무 중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 높은 부분을 충당부채 인식한다. 미래 예상 영업손실, 미래 손실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의 정의를 충족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 부채란 건 과거에 발생해야 되잖아요. 미래 이 기업이 망할 것 같아. 그거는 충당부채, 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발생 안 했으니까. 자 문제를 볼게요. 17년 국가직 9급 문제고요. 주로 말 문제 물어보면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자 읽어볼까요? 1번은 충당부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 과거 사건이나 인한 의무가 기업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거 본 적이 있었죠? 옳은 말이고 2번은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고 3번이 답이네요. 충당부채 인식하기 위해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의제 의무는 제외한다. 의제 의무도 포함돼야 되겠죠. 명확한 답이고 4번은 충당부채 인식하기 위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옳은 말이고요. 자, 회계 변경 관련된 문제에서 17년 국가직 9급 문제인데요. 회계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적의 변경 분류할 때 그 분류가 다른 걸 물어봤죠. 1번은 정률법, 정해법 변경,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에요. 회계 추정 변경. 얘는 내용 연수, 잔존 가치 이 세 가지 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다만 마지막 측정 모형,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변경. 이게 측정 기준 변경이니까 4번만 회계 정책 변경. 답이 4번이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17년에 최근에 나왔던 9급 기출 문제인데 4월 8일 날 시험 봤던 이 문제는 사실 빨리 풀고 주는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년 국가직 7급 문제를 보면 옳은 걸 물어봤어요. 같이 띄워놓고 볼게요. 옳은 거 물으면 좀 어려운 건데 1번 회계 정책 변경은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한다. 1번이 옳은 말이고 원칙적 소급법이란 말이니까요. 2번은 과거에 발생 안 했거나 발생하여서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등을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이때는 회계 정책 변경 보지 않는다 그랬죠. 3번은 유형자산 무효 재평가를 최초 조정할 때는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4번은 구분이 어려우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리고 충당 부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파트 역시 주로 말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만 되면 바로 득점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회계학에서 일단은 고득점하기 위해서 말로 된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말로 된 문제 다 기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된 문제를 득점을 하시고 계산 문제를 차분히 풀면 회계학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청춘은요,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권이고 굉장히 빛나는 한때라고 합니다. 지금 아파하고 계신 우리 청춘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오프닝 하면서 문을 열면서 세븐일레븐이라는 말처럼 하루에 16시간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에 대한 씁쓸한 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씁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춘이기 때문에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깨닫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노량진 특강 강의 내용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